공무원은 은퇴 후가 편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뛰며 국민의 생명을 지켰고 정년까지 채운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퇴직 날에는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라는 말도 들었죠. 그런데요, 은퇴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현장에서는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감정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60세 정년을 앞둔 수많은 공무원, 특히 책임감을 무겁게 지고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겪는 허탈감,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 단절은 상상 이상입니다. 공무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이 은퇴 후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현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의 맹점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연금이 있어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60세 소방서 팀장. 현직에 있을 땐 연금만 생각하면 안심이 됐죠.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월 23만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고 노후는 그럭저럭 유지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단 가족들이 기대는 게 커졌어요. 아빠는 이제 연금 나오잖아. 우리 전세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 퇴직했으니까 부모님 병원비는 당신이 좀 내줘. 그리고 생일 명절, 손주 용돈, 아내의 건강관리, 갑작스러운 지인 경조사까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정 지출만 해도 매달 180만 원은 기본. 본인 한 명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장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연금이 있어도 넉넉하진 않아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 놨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살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8세 세무공무원. 박 과장님은 평생 일에만 매달렸어요. 야근, 회계 감사, 인사 이동 늘 바쁘게 살았죠. 은퇴하자마자 이제 좀 쉬자고 했지만 막상 쉬는 시간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가족과 대화도 줄고 몸은 멀쩡한데 머리는 공허하고 가슴은 뻥 뚫린 느낌.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결국 3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됐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은퇴 후 우울증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부족했던 점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는데 은퇴 후엔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죠. 일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다고 합니다. 사례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라고요. 61세 도청 공무원 출신. 정 부장님은 도청에서 꽤 인망도 있었고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던 분이에요. 하지만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자 연락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더랍니다. 같이 점심 먹던 동료, 자주 전화하던 후배들.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가장 외로웠던 건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었던 날이었다고 해요. 현직 땐 생일마다 문자라도 몇십 통씩 왔는데 이젠 아무도 기억 안 해. 정 부장님은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더라. 그분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은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준비. 이 3분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것. 그런데 준비가 없으면 그 2막은 외롭고 불안하며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소득의 끈을 놓지 말자. 세컨드 잡이 필요하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노후 지출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이 괜찮을 때 가볍게라도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택배 분류, 동네 배달, 혹은 유튜브 같은 1인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수입이라도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자.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은퇴하고 나면 고립되기 쉬워요.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도 생깁니다. 그럴 땐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모임, 마을학교 등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친구는 만들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3.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의하자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그려야 한다. 직장인 박 씨가 아니라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중년 남성 박 씨, 손주를 돌보는 외할아버지 박 씨, 혹은 자전거 여행 중인 박 씨가 되어야 합니다. 일의 종료는 곧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노력, 이게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이든 아니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에 은퇴 후엔 편히 살 자격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 없이 맞는 은퇴는 오히려 더 힘든 시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일 대신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에요.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설계 핵심 포인트. 괜찮을 줄 알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면 된다는 수준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새로운 직업과 역할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래는 수많은 중장년과 은퇴자들을 상담하고 강의해온 전문가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은퇴 설계 3대 영역입니다. 1. 재정 설계. 연금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가계부 플랜. 연금 수령자가 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는 각자의 지출 패턴에 달려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80만 원, 2인 가구는 평균 25만 2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하며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 전 가계부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해보기. 퇴직 후 고정 지출, 변수 지출 항목 구분하기. 비상금,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금 포함 여부 체크하기.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습관까지 포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건강 설계. 은퇴 후 인생에서 건강은 가장 큰 자산. 은퇴하면 당연히 쉬니까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에서 오는 긴장과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활동량이 줄면 당뇨, 고혈압, 우울증, 인지저하증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다음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 속 루틴으로 운동시간 확보하기. 가볍게 걷기, 실내 근력 운동 포함. 1일 2식 이상은 채소 중심 식단 구성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계획 세우기. 잠을 위한 환경 조성. 침실 정돈, 수면 위생 실천. 몸이 움직여야 삶의 질도 유지됩니다. 일 안 해도 운동은 한다는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3. 관계 설계.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은퇴하고 나면 제일 먼저 사람이 사라집니다. 회사를 다닐 땐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와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하루 종일 누구랑도 대화 없이 지내는 날이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울증, 무기력, 외로움, 그리고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질은 돈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반드시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확보,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배우자 및 자녀와의 소통 루틴 만들기. 일주일 1회 외식, 가족 일정 공유 등. 나만의 공간 아닌 우리의 공간 만들기. 공동체 참여. 관계를 관리하는 건 기술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더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정년까지 다니면 난 성공한 인생이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년은 출발선이자 시험지 제출의 순간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채점해 나가는 자율 인생의 시작입니다.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설계하지 않으면 연금 300만 원을 받아도 불행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한 달에 한 번 가계부 점검하기. 3개월에 한 번 인간관계 정리하고 확장하기.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부럽더라. 퇴직을 앞둔 60대 직장 선배가 푸념처럼 던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는데 요즘엔 30대 초반에 은퇴를 해버린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배당 ETF, 즉 SCHD와 JPI라는 이름이 익숙해진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두 ETF만으로 매달 배당 월세를 받으며 살아가는 FIRE족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 이야기들이 현시처럼 들려옵니다. 오늘은 실제로 8억 3천만 원을 SCHD와 JPI에 투자해 파이어족이 된 30대 초반 투자자의 후기를 중심으로 그 삶이 어떤지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우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두부터 공감. 우리는 왜 늦게 시작했을까? 많은 중장년 세대는 저축집 마련 퇴직 연금이라는 공식이 은퇴 준비의 정석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며 연금은 불안하고 수명은 100세로 길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더 빨리 깨달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SCHD, JPI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들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까워. 이 말은 어느 50대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고서야 배당 소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1. 30대 초반 8억 3천만 원을 투자한 FIRE족의 고백.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야 조기 퇴사한 33세 어씨는 6년 동안 지독하게 절약하며 모은 3억 원에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5억 원을 합쳐 총 8억 3천만 원을 미국 배당 ETF인 SCHD와 JPI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SCHD의 연평균 배당률은 약 3.5%, JPI는 710% 수준. 두 ETF를 55로 섞은 그의 연 배당 수익은 약 5.8%, 즉 연간 약 4,800만 원, 월로 따지면 400만 원 수준의 배당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달 월세 받듯이 배당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돈을 쓰는 게 더 어려워요. 먹고 자고 운동하면서 글 쓰고 유튜브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나답게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그가 단순히 돈 벌기보단 자유롭게 살기 위해 돈을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배당 기반 자산 운용이었습니다. 사례 2. 뒤늦게 배당 ETF에 눈뜬 58세 B씨의 반전 시도. 반면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한 B씨는 연금 외에 소득이 없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으로 월 180만 원 들어오긴 하지만 병원비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부족해져요. 그는 유튜브에서 JPI와 SCHD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퇴직금 일부인 1억 원을 두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월 약 40만 원의 배당이 꾸준히 들어왔고 그는 말합니다. 이거구나. 연금 외에 내 돈이 만들어주는 돈이 생기니까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B씨는 현금 흐름 자산을 통한 생활 안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견한 셈입니다. 사례 3. ETF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40대 초반의 실시 이야기. 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인 배당 생활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강남에서 사업을 하다 은퇴한 C씨는 남은 자산 2억 원을 전부 JPI에 투자했습니다. 배당만 보고 투자한 그는 주가 하락과 환율 변동에 크게 흔들리면서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1년 만에 ETF를 전부 매도하고 손해를 본 채 탈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보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가 쫄딱 망했죠. 환율도 모르고 세금도 몰랐고
심지어 ETF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이 사례는 투자 전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배당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빠른 실행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젊을수록 시간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TF는 소득 흐름 자산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은퇴 후 일정한 배당 수입이 있다는 것은 연금 외의 숨통이자 정신적 안정감의 원천이 됩니다. ETF도 공부와 분산이 필수다. 아무리 유명한 ETF라도 맹목적인 몰빵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니 환율, 세금, 시장 흐름까지 꼭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FIRE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어간다. 예전에는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가 일부 얼리어답터의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후 대비의 한 방식으로까지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FIR이란 꼭 30대의 조기 은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수입 없이도 내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배당 ETF 투자입니다. 당신이 30대든 50대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산이 매달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입니다. SCHD JPI 투자 전략, 은퇴 후 소득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까? 배당 ETF는 분명 은퇴 생활의 소득 흐름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FIR이족도 결국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SCHD와 JPI의 구조, 투자 시 유의점, 그리고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TF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하자. SCHD란 슈와브 U S 디비덴드 에쿼티 ETF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주 중심 ETF 배당 수익률은 약 33.5%, 배당 안정성과 주가 성장성이 모두 있는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 편입 종목 홈디포, 존슨앤존슨, 애플 등. 특징. 장기적으로는 성장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은퇴 전후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JPI란? JPMorgan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 S&P 500 종목에 커버드 콜 전략을 입힌 구조. 매월 배당을 주며 배당 수익률은 611% 수준. 배당은 많지만 주가 성장성은 제한적입니다. 특징.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에게 적합하지만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조합이 은퇴자에게 적합한 이유. SCHD와 JPI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성장형 배당주, 다른 하나는 현금 흐름 중심의 고배당 전략. 그래서 두 ETF를 적절히 섞으면 안정성과 배당을 모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HD 50%, JPI 50% 연간 평균 배당 수익률 약 5.56%. 1억 투자 시 매월 약 4,050만 원의 배당 수익 가능. 이 구조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 부동산 외에 자산 분산을 원하는 중장년층. 일은 줄이고 싶지만 완전 은퇴는 5060대. 실제 투자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실전 포인트. 1. 환율 리스크. 두 ETF 모두 미국 ETF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 약세 시 수익이 커지지만 반대로 강세 시 배당도 평가액도 줄어듭니다. 해결법 환해지 상품 일부 보유, 5달러 자산 일부 국내 배당주로 분산. 2. 세금 문제. 미국 배당 소득은 15% 원천 징수되고 국내에서 다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 2천만 원 이상 배당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주의. 해결법 금액 조절, 연금계좌 활용 ISA,
IRP 고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 얼핏 보면 이상적이고 여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로움, 늘어나는 생활비, 부족한 의료 인프라까지 시골의 낭만은 때로 잔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후 삶의 진짜 대책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짜 대책.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은퇴 후의 삶 누구나 꿈꿉니다. 바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를 즐기겠다는 로망.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도시를 떠난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들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왜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1. 시골에서 맞닥뜨린 외로움. 한적함이 독이 되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철수 씨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로 바빴던 그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에 행복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서울에 있어서 왕래가 거의 없으니 하루하루가 텅 빈 기분이었어요. 김 씨는 결국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서울 근교로 이사했습니다. 시골의 고요함은 생각보다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이 은퇴 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2. 예상치 못한 의료 문제의 건강은 타협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의 이정자 씨입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전남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비도 적게 들고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에서 터졌습니다. 이 씨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쓰러졌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죠. 도시에 살 때는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땐 병원이 가까우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선 작은 병원조차 찾기 어렵고 전문 의료는 꿈도 못 꿔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을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생각보다 높아지는 생활비. 시골은 저렴하지 않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박영희 씨입니다. 그녀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생활비에 질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예상과 달리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를 유지해야 했고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차가 필요 없었는데 여긴 어디든 차를 끌고 나가야 해요. 기름값이 계속 부담되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엔 농사 지으면 돈을 아낄 줄 알았는데 농기구나 비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골 생활이 무조건 저렴하다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 사라질수록 의외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서울은 왜 중요한가? 서울은 단순히 도시가 아닙니다. 의료, 교통, 문화, 그리고 사회적 연결까지 모든 인프라가 집약된 곳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서울 근교에 거주하며 도시와 시골의 장점 누리기. 서울 근처의 위성 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서도 의료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서울에서는 다양한 재취업 기회와 소일거리를 찾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하기.
서울에 살면 은퇴 후에도 동창,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할 수 있죠.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사회적 연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낭만에 기대어 선택하기보다 현실적인 준비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 현명한 선택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정말 맞을까?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이 한적한 시골이나 지방 도시를 떠올립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선택이 옳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 왜 위험할까? 많은 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로 생활비 절감과 평화로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1.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65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 강원도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내와 단둘이 살다 보니 말 한마디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외로움이 심해지더라고요.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처럼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가능한 환경이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시골 생활에 숨겨진 비용. 많은 분이 시골로 이주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 62세 박미선 씨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높은 생활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가도 서울만큼 비싸고 차를 끌고 다니느라 기름값이 많이 나왔어요. 또 의료 서비스나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에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박미선 씨의 경험처럼 시골 생활이 저렴하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비, 의료비, 심지어 문화생활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3.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일.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근처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시골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분은 시골에서 뇌졸중 증상을 느꼈는데 응급실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인데 그걸 놓친 거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에서 의료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기에 어떤 환경에서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울 은퇴 후에도 매력적인 이유. 그렇다면 왜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서울은 단순히 살기 편한 도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1.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풍부하다. 서울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퇴 후에도 독서 모임, 그림 클래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있으니 자꾸 나가게 돼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예전 친구들과도 자주 볼 수 있으니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서울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2.
다양한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은 재취업, 파트타임 일자리,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은퇴한 김성호 씨는 서울에서 소규모 스튜디오를 열어 사진 촬영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이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객이 많아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3. 편리한 의료와 복지 인프라. 서울에는 최신 의료시설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선택,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서울을 떠난다는 선택은 단순한 삶을 넘어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는 낭만의 기대기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서울을 떠나더라도 서울 근교에서 생활하며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를 동시에 누리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울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860만 은퇴 대란. 퇴직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은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에게는 은퇴 후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6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은퇴 세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걸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낙관적인 생각에 의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후는 계획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58세 박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비와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퇴직금은 2년 만에 바닥이 났어요. 결국 그는 퇴직 후 작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더 일찍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후회합니다. 이처럼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은퇴 전에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어떤 지출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여기에 맞는 연금이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2.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기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은퇴 후의 휴식은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과 활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무료함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친구 김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주 행복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은 쉽지 않았고 다시 일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어야 했어라고 말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최소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이 주는 성취감과 사회적 연결은 노후 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큰 요인입니다. 3. 과도한 소비와 부채 문제.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처럼 소비하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은퇴 후에도 명품 소비나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62세 이 씨의 경험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체면 때문에 고급 외제차를 계속 몰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후 남은 자산은 거의 없어졌고 결국 은퇴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이 씨는 은퇴 후 내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돈을 낭비한 것이 큰 실수였어 라며 후회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부채는 절대로 지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소비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여기까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은퇴는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세요. 일이 주는 성취감과 목적은 노후 행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셋째,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인 안전망을 유지하세요.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60만 은퇴 대란을 피하는 방법: 전문가의 시선. 지난 칼럼에서 은퇴 후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죠. 낙관적인 자금 계획, 의미 없이 쉬기만 하는 생활, 그리고 과도한 소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 수익 다각화가 핵심.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연금에만 기대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꽤 높은 직책에 있었고 퇴직 후에도 국가연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했고 결국에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할 때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후에도 자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2. 새로운 일을 찾는 것. 활동과 소득을 모두 잡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고용해 주겠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한 65세의 남성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는 퇴직 후 자신이 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일하려는 의지를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과는 다른 분야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결국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감도 되찾게 됐죠. 그리고 2년 후 그는 이 경험을 살려 소규모 강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소득 창출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 구분하기.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소비의 규모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어온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연히 줄어드는데 그에 맞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산을 금세 소진하게 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랬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자동차를 매년 새 모델로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결국 집을 매각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소비 습관은 은퇴 후 재정 관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같은 것이겠죠. 반면에 과잉 소비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불필요한 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과잉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4. 은퇴 후를 미리 설계하는 작은 팁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내일 당장 은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를 써라.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아주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라. 은퇴 후에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요가, 수영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미리부터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할수록 여유로워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히 연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며 무엇보다 건강과 소비 습관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재정적 안전망, 일과 활동, 소비 습관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